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 애비 창업자 여러분, 새해도 말이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요. 하시는 사업마다 모두 다 이제 성공하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세 번째는 행복해야 됩니다. 불행하게 100세 살면 뭐 하겠습니까? 행복해야 되겠죠. 수익률만 여러분께서 맞는다면 나머지는 포기하시고, 나머지는 양보하시고, 나머지는 이해하셔라 이겁니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여러분께서 취득한 경우는 절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키워드 자체가 안 맞아요. 물과 기름 관계인데 여러분들 시장에 내놨다가 시세 차익을 보려고 했을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호텔 잘못 샀다. 누구의 꾸임에 속아서 내가 잘못 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죠. 그죠? 팔아야 됩니다. 이제. 내가 내 부동산, 내 호텔에 마음에 안 드는데 이 호텔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 매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수익률 떨어지죠? 팔립니까? 안 팔린다는 겁니다. 호텔을 저는 아무나 다 호텔을 사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걸 사시라고 그래요. 차라리 수익률이 좀 낮은 거, 속 편한 차라리 상가를 사시지 호텔 사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뭐 빼박이죠. 빼박이에요. 땅을 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애독자 여러분, 애비 창업자 여러분, 새해도 말이죠. 가정에는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요. 하시는 사업마다 모두 다 이제 성공하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서 말이죠.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숙박업 창업 시 유의사항 10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제1강, 제2강으로 나눠서 말이죠. 5개씩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께 특강을 준비했고요. 우리 호텔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우리 애비 창업자 여러분이나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말이죠.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리는 1강과 2강, 한 2강도 뭐 바로 제가 업로드 해 드릴 건데요. 촬영은 오늘 같이 할 겁니다. 같이 해서 이제 나누어서 제가 바로 업로드 해 드릴 건데, 이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이해를 하시고 키워드 10가지를 딱 여러분께서 메모해 놓으셨다가 1월 달이든 아니면 12월 달이든 이렇게 호텔을 취득을 하실 때 말이죠. 이 키워드를 한 번 더 체크하신 다음에 호텔을 취득하신다면 큰 무리 없이 평균 수익률 이상은 충분히 누리실 수 있겠고요. 호텔을 취득하셔도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아마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라고 제가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텔 같은 경우 이제 여러 부동산 중에서도 호텔은 말이죠. 굉장히 좀 특이한 이런 부동산입니다. 한번 기재를 해볼까요? 이거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10가지 키워드 제1강인데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부동산 자체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을 보시면은 공통 분모가 있고요. 공통 분모에 이 개별성, 이게 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어떠한 부동산이냐에 따라서 이 분자, 이제 개별성이 이제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는 건데, 여기에 분모를 우리가 호텔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 말이죠. 그렇지 않아도 이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한 투자 자산인데, 이 호텔의 바로 분자는 타 부동산에 비해서 굉장히 개성이 더 강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부동산은 분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이렇게 차지하고, 이 개성이 한 20% 이렇게 차지한다면 말이죠. 20%. 이 호텔 같은 경우는 분모가 한 60% 이렇게 차지하고요. 분자가 이게 바로 한 40% 차지합니다. 40%. 호텔마다 이 개성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 10가지는 이 분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분모 10가지 키워드가.
그래서 이 60%만 여러분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호텔을 취득하실 때 유의하신다면 평균 수익률은 수익률은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는 오늘 말씀드리지 못하는 내용이 바로 이게 그 각각의 또 호텔이 가지고 있는 또 특성이 있거든요. 특성이. 그래서 그 어떤 A라는 그 호텔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또 40%가 또 적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40%는 제가 여러분께 이제 물건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이제 팁을 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와 저희 회사에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말이죠. 또는 임장 활동을 저랑 개인적으로 통해서 이 분모의 40%의 개성을 또 여러분께 개인적으로 브리핑을 드리고 또 노하우도 이렇게 전수해 드리고 있거든요. 취득 당시부터 보유 기간에 또 제가 같이 여러분께 같이 또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협업이라고 제가 강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께서 보유 기간 동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호텔에 계속 방문하면서 그 운영 노하우 컨설팅을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 40%는 각각의 호텔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분께 개별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벌써 도래했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이 100세 시대를 내가 누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세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요건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오늘의 강의 시간은 호텔 창업 시, 숙박업 창업 시 유의사항 10가지 키워드에 대한 강의인데요. 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100세 시대를 내가 여러분께서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건강해야 되겠죠. 네,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께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재화가 있어야 돼요. 재화. 네, 돈이죠. 충분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께서 100세를 사시는 데 있어서 오히려 이게 큰 리스크가 닥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재화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텔을 취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익을 창출할 목적이니까. 세 번째는 말이죠. 세 번째는 행복해야 됩니다. 불행하게 100세 살면 뭐 하겠습니까? 행복해야 되겠죠. 건강과 재화와 행복해야 됩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불행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키워드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행복이라는 거는 좀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제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행복은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행복은 욕망분의 재화다 그러는 거예요. 욕망분의 재화다.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많은데 갖고 싶은 게 많은데 돈이 없어. 그럼 이건 불행한 거죠. 그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은데 역시 내가 돈이 많아. 내가 다 살 수 있어. 다 살 수 있어. 아주. 남의 것도 뺏어올 수 있어. 내가 사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다? 행복 지수가 100이 되는 거죠. 100이. 그래서 욕망 대비 우리가 재화가 100%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100% 추구하기는 좀 어렵겠으나 욕망에 버금가는 재화를 확보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텔을 사고자 하는 목적도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거, 호텔을 사서 행복이라는 걸 느끼려면 부수적으로 이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은 잠시 후에 강의 드릴 내용과 좀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가 호텔을 뭐 100억짜리를 샀습니다. 남들이 막 부러워합니다. 네, 그런데 내가 그 카운터에, 프론토에 얽매이 있습니다. 12시간씩 의무적으로 카운터 일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행복한 호텔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을 사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누리면서 재화를 확보하면서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 플러스 요인의 효과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면서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말이죠,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세 시대에 걸맞는 키워드 3가지에 우리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할 때에도 항상 이 건강과 재화와 이 행복이라는 이 3가지 키워드가 100세 시대의 키워드와 거의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가장 궁극적인 거는 호텔을 취득했을 때 계속 건강도 유지하시면서 재화도 우리가 누리면서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오늘 1강이니까 5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황제의 이제 유튜브를 계속 애독하고 계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5개 키워드 중에 알고 있는 키워드도 있을 거고요. 오늘 처음 보는 키워드네 라고 보실 수 있는 키워드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또 팁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가장 고려해야 될 사항은 말이죠. 네.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익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이다. 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께 첫 번째 키워드를 가져왔느냐? 이거를 여러분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고객님은 그러세요. 어떤 고객님은 내가 이제 호텔을 이제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마음에 들고 이런 부분은 마음에 안 든다. 또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또 저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어떤 호텔을 취득할지 참 고민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는 제가 호텔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는 전문가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말이죠. 제가 호텔을 지으려고 말이죠. 땅을 샀어요. 호텔을 지었습니다. 호텔을 다 지어놓고 오픈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저도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후회하는 부분이 100% 중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도 역시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단지 여러분께서 호텔을 지을 때마다 제가 호텔을 지을 때 후회하는 그런 부분이 좀 적다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수익률이 나옵니다. 수익률이 나와요. 그러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기계도 말이죠. 완벽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차량도 그렇죠. 대기업에서 차량을 똑같이 기계화해서 나오는데 어떤 차는 운행이 잘 되는데 어떤 차는 막 새 차인데도 하자가 되는 차가 있거든요. 일명 불량품이라고 그러죠. 기계가 하는 것도 역시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건데 왜 후회하는 게 없겠습니까? 왜 마음에 안 드는 게 없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수익률만 만족한다면 여러분께서 분석을 하셨을 때 투자 대비,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나온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말이죠. 과감하게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때로는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실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익률도 좋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엽적인 부분도 만족하고
이러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이죠. 수익률을 제일 먼저 보라는 거죠. 나는 입지 조건만 좋으면 된다. 수익률은 내가 두 번째야. 이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객실수만 많으면 돼. 나는 얼마든지 내가 운영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일 자신이 있어. 이것도 과유불급이다 그러겠습니다. 너무 자기 자신만을 믿었다가는 말이죠. 내 마음대로 세상은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그 나중에 큰 리스크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융자를 적정한 선에서만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한 20억 정도 융자를 받으면 적정한 수익인데 나 그 물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내용 연수가 너무 오래됐어. 대지가 너무 적어. 객실수가 너무 적어. 상권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차라리 40억을 융자를 받고 똑같은 내 자기 자본인데도 불구하고 20억을 융자를 받아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고 40억을 받아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다면 나는 40억을 융자를 받아서 그 호텔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률은 오히려 20% 융자를 받은 것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한계 레버리지 효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는 그 용어에 대한 이해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수익률이다 이겁니다. 수익률만 여러분께서 맞는다면 나머지는 포기하시고 나머지는 양보하시고 나머지는 이해하셔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은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죠. 자기 자본 대비. 내 자기 자본이 얼마냐에 따라서 상권, 입지 조건, 대지 면적의 평수, 그죠? 그 다음에 연면적의 평수,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고자 하시는 매출, 여기까지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물건을 브리핑을 드릴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 쭉 말씀드리죠. 내용 연수, 사용 승인일, 그 다음에 층수, 대지 면적, 연면적, 그 다음에 매가, 그죠? 현재 용자, 최대 용자, 직영이냐, 임대 중이냐, 그 다음에 현재 매출, 객실수, 주차장 대수, 그 다음에 용도 지역, 공시지가까지.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오는 키워드가 아니에요. 네, 그냥 나오는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키워드 전체가.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만족을 하다가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나는 공시지가가 높은 그런 호텔을 사고 싶어. 그럼 어디입니까? 수도권이라면 역세권이죠. 역세권이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공시지가를 높은 호텔을 사서 과연 수익률이 높다는 보장이 있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익률을 제일 먼저 위에 놓고 수익률이라는 키워드를 제일 먼저 위에 놓고 그 다음을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을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률과 요건이 부합하는 거는 부합하느냐 안 하냐 봤을 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으나 다 요건이 충족되면 좋겠지만 그 이외의 거는 포기할 건 포기하라는 겁니다.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건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할 건. 그리고 본인이 이 호텔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죠? 그러면 본인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해봐서 호텔의 단점을 내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호텔이냐 이거를 조금 구분하신다면 이게 우리가 포기할 거, 그 다음에 이해할 거, 꼭 가져가야 될 거를 구분을 해서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제쳐놓더라도 수익률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수익률과 타협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익률은 무조건 제일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있겠죠. 여러분. 굉장히 힘들게 돈을 벌 수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굉장히 일이 힘든 호텔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조금 비웠습니다. 한 달에 내가 3천만 원 벌 거 내가 한 500만 원 양보하고 한 2,500만 원만 벌겠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호텔이구나, 이 호텔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개성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네, 나는 조금 힘들더라도 3천만 원 벌 수 있는 호텔을 선택하겠다. 아니야. 호텔 뭐 한 달, 두 달 영업하는 거 아니고 몇 년씩 영업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편안한 호텔을 내가 취득을 하겠다. 한 달에 한 500만 원 좀 덜 벌면서. 왜? 건강과 재화와 행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호텔이 나는 이 호텔이 맞아.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것도 하나의 개별성이죠. 그런 거를 고려해서 이 수익률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 보시면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말이죠. 이런 키워드를 가져왔는데, 예. 리모델링, 예. 리모델링, 예. 유무를, 예. 리모델링 유무를, 예. 이거를 결정하라. 그럽니다. 결정하라.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께 많이 강조해 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예. 리모델링이 이제 완료된 물건이 있겠고요. 그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요. 이 장단점만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알고 이해하시면은 여러분께 선택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예비 창업자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저희 회사하고 상담을 해보면 굉장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눈에 확연하게 보이죠? 명확관화합니다. 왜? 저희 고객님들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을 취득한 분도 계시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도 취득한 분도 계시거든요.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제가 직접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래서 있는 사례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상담을 할 때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는 그래도 굉장히 선택하기가 좀 어렵게 이렇게 판단을 하시더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장단점 딱 보시면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말이죠. 이제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완료된 물건은 자기 자본이 필요한 물건보다 자기 자본이 적게 소유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소유가 되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께서 이제 10억을 투자하신다. 그러면 완료된 거를 사시는데,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12억이 필요하거든요. 12억이. 왜? 대출금이 조금 덜 나옵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왜 그렇죠?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일단 매출이 증빙이 가능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좀 적은 겁니다.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리모델링해서 말이죠. 과연 매출이 얼마가 나오느냐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제 협업하는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은행들은 어느 센터장이든 지점장이든 뭐 임원이든 담당 대리님이든 간에 저에게 물어봅니다. 호텔 황제님, 저 호텔을 이제 취득을 해서 우리 차입자가 매출이 얼마가 나올까요? 예, 얼마 나옵니다. 하고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드립니다. 이렇게. 네, 분석한 데이터를. 말로만 뭐 8천만 원 나와요. 1억 5천 나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은행의 그 담당자분들이 본사에 가서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래야 승인이 떨어지니까. 네. 그 브리핑을 할 때 제가 준 자료를 가지고 브리핑을 합니다. 네. 그 승인권자에게 설득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리가 있어. 타당성이 있어. 비교 분석을 다 해서 자료를 보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것과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장기 보유를 할 것이냐 단기 보유를 할 것이냐
여러분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A 모텔을 취득하면서. 그러면 장기 보유할 목적이시면 폭이 넓습니다. 폭이 넓어요. 완료된 거를 사셔도 되고 필요한 걸 사셔도 됩니다. 장기 보유는, 장기 보유 목적은.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단기 보유로 내가 호텔을 취득을 해야 되겠다. 단기 보유 목적으로 호텔을 취득하는 경우는 뭡니까? 시세 차익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보유 기간이 짧으니까. 그럴 때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를 반드시 취득해야 됩니다. 단기 보유 목적. 이건 반드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셔야 처분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사가지고 단기 보유 목적으로 여러분께서 취득하는 경우는 절대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요. 키워드 자체가 안 맞아요, 이게. 물과 기름 관계예요, 이게. 여러분께서 시장에 내놨다가 시세 차익을 보려고 했을 때는 안 맞다는 겁니다. 왜 안 맞느냐?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자,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을이에요. 여러분이 을이.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자. 이 사람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리모델링 했어요. 시세 차익을 보급하는 거죠.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시세 차익. 차익을 보급합니다. 자, 이분은 단기 보유 목적이라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사신 거거든요. 자,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여러분도 단기 보유 목적이, 단기 보유 목적으로 사가지고 병에게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 병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시세 차익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을이 시세 차익을 본다는데 인정해 주겠습니까? 단기 보유로? 리모델링은 누가 했죠? 갑이 했지 않습니까? 갑이. 그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세입자들이 권리금을 요구하죠. 권리금은 크게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이 있죠. 그러면 권리금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바닥 권리금을 요구하는 거고 똑같아요. 병에게. 그럼 병의 입장에서 그러죠. 당신 한 게 뭐 있어? 한 게 뭐 있어? 전 건물주가 매출을 올려놓은 거 그대로 유지한 거밖에 없잖아. 전 건물주가 하자 있는 물건을 팔아서 당신이 이거를 보호하는 것도 없잖아. 그죠? 근데 이쪽으로 보면 경우가 다르죠. 갑은 노후화된 호텔을 사서 본인이 열심히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매출을 올려놨어요. 수익률이 좋게 올려놨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이 호텔 사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의 시세 차익을 보는가 압니까? 모릅니까? 거의 대부분 알아요. 그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산 가격, 리모델링 비용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팔고자 하는 가격. 그죠? 그럼 얼마를 이 사람이 시세 차익을 보는지 알고 있거든요. 인정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장기 보유 목적은 이게 크게 지장이 없는데 단기 보유 목적이라면 여러분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걸 사느냐, 필요한 걸 사느냐, 이거는 후순위예요. 먼저 선순위로 결정해야 될 게 단기 보유 목적이냐, 장기 보유 목적이냐, 이거를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목적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완료냐, 필요냐 선택하시는 거고요. 단기 보유 목적이면 무조건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씀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이거 팔아줍니까? 제가 못 팔아줍니다. 예. 그래서 단기 보유 목적이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걸 사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여러분이 결정한 것과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다 보면 이 결정이 뒤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인간인지라. 뒤바뀔 수도 있어요. 현황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단기 보유 목적으로 사야 되겠어. 호텔 황제가 필요한 걸 사래. 그래서 필요한 걸 샀습니다. 실제로 해보니까 수익률 좋아. 팔기 싫어.
그냥 내가 보유하고 싶어. 내가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수익률을 높게 올려놨거든. 내가 한 2, 3년 더 운영하고 싶어. 팔면 됩니까? 안 팔려도 됩니까? 안 팔아도 된다는 거죠. 쉽게 해서 번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 보유 목적으로 리모델링이 완료된 걸 샀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호텔 잘못 샀어. 누구의 꼬임에 속아서 내가 잘못 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팔아야 되겠죠. 그죠? 팔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내 부동산, 내 호텔에 마음이 안 드는데 이 호텔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죠. 그럼 매출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집니다. 수익률 떨어지죠? 이거 팔립니까? 안 팔린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 리모델링이 완료된 것보다 리스크는 큽니다. 리스크. 자, 그렇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큽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거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죠. 네, 이렇게 적어요. 네. 네. 여기에서 리스크는 뭡니까? 여기 리스크는 리모델링에 대한 리스크겠죠. 리모델링에 대한 리스크. 네. 그리고 매출을 우리가 정점에 올려야 된다는 운영 노하우가 좀 필요하겠죠. 이것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리스크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업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과 리모델링 필요한 물건을 결정할 줄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결정할 때는 뭐부터 결정해야 된다? 호텔을 내가 사기 전에,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장기냐 단기냐 이거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여러분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말이죠. 세 번째 키워드는 월 매출을 정확히입니다. 정확히 확인하라.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키워드죠. 월 매출을 정확히 확인하라. 두 번째 키워드하고 조금 연관을 지으면 첫 번째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의 월 매출을 확인하는 것과 두 번째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의 월 매출과 이런 좀 차이가 있겠죠.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의 월 매출이 더 중요하겠죠. 상대적으로. 왜? 지금 현재 매출이 미래 매출이니까. 그죠? 현재 매출이 미래 매출이에요. 미래 매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거는 현재 매출이 미래 매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얼마든지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의 월 매출 확인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저한테 반박하는 분도 계셨어요. 실제로 상담하니까. 현재 매출이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2,50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본 호텔을 리모델링을 하면 7,500만 원이 나온다고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7,500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회의적입니다. 이분이 생각이. 네. 왜? 아니 호텔 황자님 지금 매출이 2,500인데 어떻게 해서 3배의 매출을 올릴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죠? 예를 들면 뭐 음식점에서 말이죠. 리모델링 새로 해서 좀 영업 노하우를 추가했다고 해서 막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매출 3배씩 튀어오릅니까? 안 올라옵니다. 일반 음식점은 안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지엽적으로 이러이러한 원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7,500만 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우리 창업자분들이
분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호텔을 사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시면 대표님께서 경험이 없더라도 매출은 6천만 원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제가 컨설팅을 하고 제가 운영 노하우를 해드리고 제가 리모델링에 관여하면 6천이 아니라 7,500까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6천이 나와도 수익률은 나오긴 나오는데 좀 상대로 적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파생되는 거, 이 매출 6천만 원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관여를 하면 7,500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겠으나 대표님 혼자 운영하시게 되면 제가 7,500이 나오는 구간보다도 조금 짧게 6천이 나와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좀 하락할 겁니다. 저보다는 좀 짧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는 좀 이해를 하시는 눈빛을 보이십니다. 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이게. 그죠? 네. 처음 하시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많은 돈을 투자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된 이 물건의 월 매출을 보실 때, 그죠? 첫 번째는 카드 매출. 두 번째는 야놀자, 예, 여기어때 등, 예. 네, 웹 매출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웹 매출, 소셜 매출. 예. 세 번째는 이제 현금 매출입니다. 현금 매출. 이 부분은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볍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카드 매출, 야놀자 여기어때 이런 매출은 말이죠. 거의 조작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1년치를 딱 놓고 다 봐야 됩니다. 1년치를. 만약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시점이 한 10개월 전이다. 그럼 10개월치는 봐야 되겠죠. 6개월밖에 안 됐다. 그럼 6개월치는 봐야 됩니다. 매출을. 카드 매출, 야놀자, 여기어때 매출은 다 나옵니다. 만약에 1년치, 저는 최소한 1년치는 보는데 어떤 호텔은 2년치도 봅니다. 2년치. 네, 제 마음이 안 가는 거죠. 2년치도 봅니다. 최고로 제가 많이 본 게 4년치 매출도 봤거든요. 네, 그런데 통상 봄, 여름, 가을, 겨울 12개월치, 1년치 매출을 보면은 거의 분석이 한 90% 이상은 다 맞춰지거든요. 1년치 매출을 보고 나서 n분의 1로 나눠보죠. 그게 통상적이죠. 거기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호텔에서 여러 해 동안 거의 7년 가까이 일한 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노하우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숙박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대실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 이코로 100. 그죠? 그 다음에 평일날, 월부터 금까지 매출, 토요일, 일요일 매출. 그 다음에 평일날 대실 매출, 그 다음에 주말에, 대실의 주말은 토일이니까 토일날 대실 매출. 숙박은 평일이, 월요일부터, 네, 목요일까지죠. 네. 평일 매출. 숙박의 주말은 금토로 보는 거죠. 금토 매출. 일요일은 또 따로 봐야 됩니다. 숙박은. 이런 매출. 그 다음에 여름 매출, 겨울 매출. 그 다음에 봄과 가을의 매출. 그죠? 그 다음에 시간대별 매출도 있습니다. 시간대별 매출. 오전 매출, 그 다음에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매출. 6시부터 24시까지의 매출. 24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매출. 그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다 분석을 해서 매출을 평가를 합니다. 또 때로는 이런 매출도 봅니다. 자, 카드 매출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는 제가 유튜브 상에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거. 이런 것도 봅니다. 자, 뭐를 보느냐. 카드 매출이나 야놀자 여기어때 등 웹 매출 중에 취소가 된 매출도 있습니다. 그죠? 취소가 된 매출도 그냥 다 쭉 나오니까 데이터가 취소가 된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이 있고 총 금액이 얼마인지.
취소가 많다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취소가 많은 거는 좋은 게 아니죠. 취소가 됐다는 거는 뭔가 고객이 불만족을 느꼈다든지 뭔가 클레임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반적인 취소 현황보다는 이 호텔이 취소가 많아.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아. 건수가. 금액도 너무 많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출을 우리가 똑같은 매출 장부를 보면서 말이죠. 평가를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분석하는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현금 매출이지 않습니까? 현금 매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현금 매출 이거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자가 말이죠. 매출이 1억이 나오는데 카드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놀자 여객대 매출이 4천만 원이 나오고 현금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이거 3천만 원 이거 인정합니까? 거의 인정 못할걸요? 그러면 인정을 못하는 근거를 대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근거를 못 댑니다. 근데 저는 근거를 대죠. 여기가 매출이 실제 이런 사례도 많아요. 이제 저희 호텔에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A 호텔에 대해서 이 호텔을 살려고 한대요. 그래서 A 호텔에 대해서 장부를 받은 거를 저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가 매출이 1억이 나오는데 3천, 4천, 3천이 나온다는데 호텔 황제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참 감사하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막연히 1억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또 대답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료를 가져와서 물어보시면 있죠. A 호텔이 어떠한 상권에 있는지 이 상권에 경쟁업소도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상권이 어떤 상권인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마다 현금에 대한 비율이 거의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영업력이 뛰어난다 한들 그 상권에 한계 현금 매출의 퍼센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호텔의 상권에 제가 봤을 때 매출 중에 현금이 30%가 나온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상권에서 현금 매출이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만 원이 나온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거 결론 내는 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자료만 딱 가져오시면. 그러면 매출이 얼마입니까? 사업자가 주장하는 건 1억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8,500이라는 겁니다. 8,500만 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1,500만 원을 뻥튀기 시킨 거죠. 네. 그래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현금 매출을 분석하고 유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따르긴 따라야 돼요. 그 건물주의 말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 호텔을 중개한 중개인의 말을 믿고 따라야 되느냐. 여러분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요점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의 아군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이 완료된 경우에 호텔을 취득할 때에는 이 월 매출 분석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월 매출 분석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갈리거든요. 이게 월 매출을 정확히 분석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잔금 치르고 호텔을 딱 운영을 했을 때 뚜껑 딱 열었습니다. 결과가 아주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낭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걸 중개 시장에 내놓습니다. 팔으려고. 팔립니까? 안 팔린다는 거죠. 리모델링이 완료됐는데 물건을 샀는데 여러분 여기다 재투자할 수 있습니까? 재투자한다고 해서 매출이 오른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재투자할 돈도 없지만 오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기에 운용 노하우를 가미해서 말이죠. 매출을 올리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처음부터
저와 호흡을 맞추면서 한 발 한 발 가는 거는 매출을 올리기가 쉬운데 여러분이 먼저 앞서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쫓아가서 같이 이끌어서 매출을 올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올린다 한들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잔금 치르는 날로부터 한 달 해봤는데 매출이 현저하게 안 나와. 이게 법에 호소해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패소합니다.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거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업자와 매도인과 뭐 중개인이 짜고 여러분을 속였다. 사기로. 그러면 여러분께서 배상을 좀 받을 수가 있겠으나 그거를 여러분이 또 직접 입증을 하셔야 돼요. 입증하기 쉽습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그게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출이 1억 나온다고 샀는데 매출이 6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소송 걸었습니다. 이깁니까? 단순하게 그렇게 가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송도, 법도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절대. 사례가 그래요. 판례까지는 아니더라도 판결 자체가 그렇게 나온 게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히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취득하고자 했을 때는 월 매출을 말이죠.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상황은 말이죠.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담을 통해서 그걸 읽어내시면서 결정을 하셔야지 너무 과감하게 내가 이 호텔이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 삘이 와, 이 호텔. 너무 내 마음에. 내 거야, 이거. 내가 10년 전부터 꿈꿔왔던 호텔이야. 위치도 좋고 외관도 너무 인테리어도 잘 해놨고 객실도 좋고 뭐 다 좋아. 설령 매출이 저 사람이 저렇게 좀 거짓말 하더라도 내가 가서 나는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자신이 막 충만해요. 덜컥 샀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다 해결해야 매출이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한두 가지 해결해서는 매출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월 매출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확인을 제대로 못하시고 자만심에 호텔을 사서 피박 보시는 분들 몇 수십 명 봤습니다. 몇 수십 명. 그 호텔 제가 하나도 팔아준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객이 그럼 피박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중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텔은 사기는 쉬우나 모든 부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호텔은 사기는 쉬우나 처분이 어렵다. 사기는 쉬우나 수익률을 누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거는 뼛속까지 기억해야 된다. 10가지 키워 중에 버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 키워드죠. 네 번째.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상권 및 입지 조건을 결정하라. 이겁니다. 자, 이 내용도 여러분에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 이분이 이제 A라는 고객님이 계셨는데 끝내는 호텔을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호텔을 저는 아무나 다 호텔을 사라고 말씀 안 드리거든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걸 사시라고 그래요. 차라리 수익률이 좀 낮은 거. 속편한 차라리 상가를 사시지 호텔 사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뭔가 좀 부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장을 좀 다녀오셨는데 결론은 호텔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녀분이 학군이 굉장히 좋은 데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 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 갈 수가. 그런데 이제 이분이 자본이 좀 적어요. 자기 자본이 좀 적습니다. 자기 자본이 적으면 저는 좀 지방을 내려가라고 그러거든요. 지방이 수익률이 훨씬 좋으니까. 근데 이분은 지방을 내려갈 수 있는 요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녀분이 있고, 또 이제 아내분은,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운영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 혼자 참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방에 내려가서, 모든 재산을 다 호텔에 투자하는 거니까, 인근에 조그마한 전세 하나 얻으셔가지고, 거기서 출퇴근하시고, 한 열흘에 한 번 정도만 서울로 왔다 갔다 하셔라. 애들 보러 왔다 갔다 하셔라. 그랬더니 싫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보시는 게, 적은 자금으로도 조금 수익률이 좀 낮아도 좋으니까, 서울은 안 되고, 경기도나 인천에 조금 이제 가까운데, 그나마 가까운데 호텔을 좀 사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추천을.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린 호텔이 이제 좀 뭐랄까, 자기 자본이 적으니까 이 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상권이 있으면 이 상권 안에, 수도권의 상업지역이다 그러면 통상 뭐 10개에서 많게는 막 50개까지 밀집되어 있는 다 그런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 있는 상권에 호텔을 하나 딱 컨택을 해서 이 호텔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분은 이 호텔을 사셔도 15개 호텔 중에 몇 등 할 수 있는 호텔이냐? 자본이 적으니까. 한 5등에서 한 7등 정도 하는 그런 호텔입니다.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중 정도. 중이나 중상 정도 이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싫답니다. 마음이 안 든대요. 마음이 안 든대. 마음이 안 들지. 자기 자본으로 지방을 가면 본인이 마음에 드는 호텔을 살 수가 있는데 적은 자본으로 수도권에 있는 호텔을 살려고 하니 이거 마음에 듭니까? 당연히 마음이 안 들죠. 제가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 그랬죠? 수익률이 최우선이다. 수익률이.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추천을 드렸는데 본인이 마음이 안 든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상권에 또 2개를 또 보여드리다 마음이 안 든답니다. 예. 아,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 다시 한번 고민하고 찾아오십시오. 지금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게 대표님이 잘 안 맞습니다. 자본은 적은데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고 또 너무 큰 호텔을 원하시고 또 수도권은 벗어나기 싫으시고 그래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치우셔서 다시 한번 고민해서 방문해 주셔라 그랬는데 한 달 있다가 찾아오셨어요. 이제. 한 달 있다가 찾아가 오셨는데 이제 엉뚱한 호텔을 하나 가지고 오신 거예요. A 호텔을. 엉뚱한 호텔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호텔은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호텔은 사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감정가가 엄청 잘 나온답니다. 감정가가 엄청 잘 나온대요. 알아요, 저도. 2번째, 이 상권 자체가 지가가 되게 높답니다. 저도 알아요. 이 상권이 유명한 역세권입니다. 저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상권이 자기 자본이 내 자본으로, 본인의 자본으로 살 수가 있답니다. 적게 드니까. 자기 자본 저렇죠? 살 수 있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데도 제가 사지 말라겠습니다. 왜? 이 호텔의 상권이 한 40개 있는데요. 40개. 호텔이 40개 있는데. 이 호텔이 40개인데, 많게는 100억부터, 적게는 매가가 20억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는 호텔입니다. 이분이 한 게 한 30억 정도 되는 호텔을 사려고 했거든요. 이 상권에 30억짜리 호텔을 사면 피박 쓰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지 마셔라. 그런데 그 뒤로 한 3개월 있다가 또 전화가 또 오셨더라고요. 사셨더라고. 이 A 호텔을 사셨어요. 3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왜 전화가 왔을까요? 팔아달라고 전화가 온 거죠. 거의 뭐 시금을 전폐하다시피 팔아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님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이 시점에 전화가 오시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게 없다. 이 상권은 말이죠. 이 상권은 그 대출 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잘해주는 상권이에요. 왜? 여기는 만약에 경매 넘어가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상권이거든요. 왜? 감정가도 잘 나오고 지가도 높고 역세권이고 그래서 대출이 좀 잘 나오는 상권이거든요. 근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요. 객단가도 너무 낮습니다. 객실 단가도. 객실 단가, 숙박 단가 엄청 낮아요. 그리고 이 상권은 숙박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초보 운영자가 가서 이 상권에 한 30억짜리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수익률을 누리려면 말이죠. 아, 이거 진짜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거 뭐 빼박이죠. 빼박이에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거의 가정에도 이게 영향이 미치죠. 영향이. 왜 미칩니까? 건강과 재화와 본인의 행복이 마이너스로 자꾸 기울기가 내가 마이너스로 자꾸 기우니까 가정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보탬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런 키워드 3가지를 말씀해 드린 건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호텔을 사실 때 상권과 입지 조건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권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제 역세권, 수도권의 역세권이 있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호텔을 내가 사야 되겠다. 역세권의 호텔을. 자, 그럼 역세권 키워드 탁탁탁 나와야죠? 뭡니까? 좋죠. 지가가 높다. 두 번째, 뭡니까? 감정가도 잘 나온다. 감정가도 잘 나온다. 이 매매 가격이 감정가 이하든 감정가 위든 상관없이 일단 감정가는 잘 나와요. 지가가 높으니까. 세 번째, 수요가 많다. 수요가 많다. 올 손님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번째, 경쟁이 심한 거죠. 또 경쟁. 그죠? 수요가 많으니까 그만큼 숙박시설도 많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경쟁이 높은 거죠. 그럼 또 뭡니까? 다섯 번째, 대지 면적. 대지 면적이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죠, 당연히. 그죠? 대지 면적이 좁아요. 네. 땅값이 비싸니까 대지 면적이 당연히 좁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20억을 투자해서 수도권에 있는 호텔을 사는 대지 면적과 지방에 내려가서 사는 대지 면적과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지방은 지가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당연히 대지 면적이 적죠. 대지 면적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주차장, 주차 대수도 당연히 적겠죠. 투자 대비 주차장 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50억을 투자하든 10억을 투자하든 자기 자본 투자 대비 주차장 대수는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50억짜리는 객실수가 그만큼 많으니까. 그죠? 대실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것도 뭔 키워드가 나올까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7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어렵다. 운영이 힘들다. 자, 운영이 힘들다는 거, 이 내용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B, C, D, E, F, G까지 한번 적어볼게요. 이 호텔들이 가장 손님이 없는 날, 일요일 날 숙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보통 숙박을 평일날 5만원, 스탠다드, 5만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다 내 맘 같지가 않죠? 네. A라는 사업자가 말이죠. 야놀자에다가 45,000원 이렇게 올려놨어요. 왜? 손님이 안 오니까. B라는 호텔이 4만원 내리죠. 네. 그 다음에 D라는 호텔이 그러니까 35,000원 내리죠. 가장 경쟁력이 없는 G 모텔은 얼마 내리죠? 25,000원.
한번 죽어봐라. 막 시자 나옵니다. 막 죽어봐라. 막. 죽어봐라 그래요, 이제. 25,000원, 그죠? 25,000원. 맞게 적었네요. 25,000원. 그러면서, 야, 니네들, 응? 시자 나옵니다. 응. 니네들, 응. 내가 25,000원까지 내렸어.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응. A호텔은 45,000원 밑으로 더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릴 수 없어요, 이제. 응. 내릴 수 없어요, 이제. 다 계산해보니까 더 이상 못 내려. 응. 그죠? 그럼 계속 서로 죽는 겁니다.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상권 안에 어떤 사람이 양아치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끌려다니면 나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뭡니까? 저쪽에서 내리면 나도 같이 내려야 되는데 그럼 내리지 말고 객단가는 절대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득승날축, 들승날축 이렇게 양아치 영업을 하게 되면 이 상권 자체가 양아치가 되는 겁니다. 고객들이 봤을 때 고객들이 얼마나 현명한지 아십니까? 평일날 스탠다드 4만 원씩, 5만 원씩 받다가 토요일날 막 15만 원씩 받는 상권도 많아요. 그런 상권은 상권 자체가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텔을 투숙했을 때 경험 다 해보셨죠? 그죠? 똑같은 시설에 주말만 요금을 비싸게 받아가지고 여행을 가셨는데 막 비싸게 바가지 요금 받아요. 요즘에 뭐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만 바가지 요금 받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서도 말이죠. 금토일날 막 바가지 요금 엄청 받거든요. 그런 상권은 서로 죽어가는 겁니다. 뭐 1, 2만 원 더 받는 거는 괜찮은데 막 2배, 3배씩 받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영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객단가는 고정시켜 놓고 다른 걸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 노하우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히 수익률은 맞춰졌어. 수익률은 어떠한 괴롭힘과 어떠한 비합리적인 상권에서 수익률은 그래도 맞춰놨습니다. 매출을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영업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게 운영하겠냐 이거예요. 직원들도 이직률이 높고, 그죠? 직원들도 엄청 힘들어하고, 그죠? 주차 대수가 적으니까 굉장히 발렛 파킹 하기도 힘들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감안해서 내가 수도권에 역세권에 있는 호텔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사셔도 된다는 거 알고 사시는 건 괜찮아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사시면 우리가 리스크를 다 제거할 수 있으니까. 그죠? 또는 두 번째는 연인 호텔이 연인들이 많이 오는 호텔을 내가 취득해야 되겠다. 뭐 비즈니스가 안 온다는 게 아닙니다. 연인이 한 80%, 비즈니스가 한 20% 정도 오는 상권. 그죠? 그럼 이런 상권은 어떻게 가야 되죠? 이런 상권은 꼭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연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이 있습니다. 역세권이 더 많이 오긴 하겠지만 굳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연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상권은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 그렇죠. 이제 대실에 대한 비중이 높겠죠. 대실에 대한 비중이 높고 회전율을 많이 고려해야 되겠죠. 회전율을 어떻게 해서 높여서 내가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역시나 이런 상권의 입지 조건이 있을 때 상권을 결정을 했으며 상권의 여기가 연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이에요. 네. 여기가 딱 메인 사거리예요. 여기가 딱 메인 사거리, 먹자골목의 메인 사거리야. 그럼 이런 데가 좋겠죠? 네. 이런 데가 좋은데 이런 데는 가격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겠죠. 입지 조건이 좋으니까. 이런 데 상권은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죠? 공시지가도 사실은 좀 낮습니다. 이런 상권은 상대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지 않으니까 매출을 올리기 좀 어렵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선택하시냐 이거죠. 결정하시라 이겁니다. 저 같으면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호텔을 사가지고 저는 매출을 올리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막 이런 데가 더 많이 밀집돼 있죠. 이런 데가. 예. 근데 이런 데는 듬성듬성 있거든요.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호텔을
취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싸게 사셔서 이런 호텔을 매출을 올리시면 되거든요. 그럼 가치가 여기 있는 호텔보다 이 호텔의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파실 때에도 시세 차익을 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권이나 입지 조건을 굉장히 조금 쉽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결정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상권이 있습니까? 또 분산된 지역이 있죠. 네. 분산된 상권. 이 분산된 상권은 뭐냐면 배후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거죠. 배후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는 겁니다.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권도 과학이거든요. 손님이 올 만한 데에 호텔을 지었습니다. 예전부터. 물론 100개 중에 한두 개 정도 원시 취득자가 판단을 잘 못해가지고 호텔을 지어놓은 거는 영원히 그 호텔은 죽음의 건물이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일단 배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텔이 있는 거고, 거기에 식당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마트가 있는 거고, 거기에 병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가 적으니까 어떻다? 숙박시설도 다른 상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상권은 어떻다? 매출만 잘 나온다면, 수익률만 지장이 없다면,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하겠죠. 운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겠죠. 이런 상권은.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상권이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상권이 나하고 잘 맞느냐, 내 개성과, 내 성격과, 내 투자 자금과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느냐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권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죠? 일반론으로 봤을 때에는. 그렇지만 운영하기가 좀 편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에 대한 차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느냐, 비교 분석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상권을 지금 3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권이나 입지 조건을 여러분께서 결정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강의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5번째 키워드죠. 네, 5번째 키워드. 네, 사전에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하라. 리스크를 반드시 확인하라. 자, 여러분께서 직거래를 합니다. 네, 직거래를. 매도인이 누구 아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 매도인이 만났어요. 티타임을 갔습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한 게 되게 많죠. 그죠? 호텔 황제한테 배운 것도 있어.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뭐를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딱 정리를 해서 갑니다. 자, 매도인이 여러분에게 나쁜 이야기 할까요? 그렇죠? 안 좋은 이야기 할까요? 자, 여러분이 어떠한 광고를 보고 말이죠. 중개인이 소개해주는 물건을 브리핑을 받고 현장도 가보고 미팅도 해봤습니다. 자, 그 중개인이 여러분에게 단점을 이야기를 해줄까요? 좋은 거는 막 부각시켜서 이야기합니다. 건물주가 직거래를 하게 된 경우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품이 끼어있겠죠? 네. 운영해서 딱 한 달만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한 달만 해보면 여러분들 다 감을 잡습니다. 그 건물주가 직거래했을 때 무엇을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고 무엇을 놓치고 이야기를 안 해줬는지,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중개인이 여러분에게 심하게 거품을 끼워서 이야기를 했는지, 어떤 부분을 고의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지 딱 한 달만 운영해 보면 말이죠,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처음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바로 캐치할 수가 있어요. 한 달만 운영해 보면. 그런데 이 리스크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 뭐가 문제가 있다. 한 달만 운영해 보면 리스크가 쫙 나옵니다.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거짓말 아닙니다. 딱 한 달만 해보면 리스크가 나옵니다. 1번부터 쫙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면 상관이 없어요. 매도인이 됐든 중개인이 됐든 고의로 이야기를 했든 실수로 이야기를 못했든 간에 그거에 관계없이 해결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발견했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수익률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내가 향후에 이 호텔을 팔려고 처분하려고 했을 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리스크들은 해결이 거의 안 되는 리스크들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 일부는 뭐 해결이 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리스크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수익률도 저조하고 수익률이 저조하니까 중개 시장에 내놔도 안 팔리고 계속 내가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호텔을 안 사고 저 호텔을 샀다면 여기에서 이 호텔을 사기 전에는 2,500만 원씩 벌 거라 예상하고 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000만 원밖에 못 벌어요. 리스크죠. 그죠? 기회비용을 놓친 거 아닙니까? 저 호텔을 샀다면 이 호텔을 사지 않고 저 호텔을 샀다면 내가 2,500만 원씩 누릴 수 있었는데 이 호텔 때문에 한 달에 1,500만 원씩 지금 못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회비용을 놓친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팔기도. 그래서 여기에서 키워드는 사전이죠.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전에. 그러면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는 게 어렵냐?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니까 어렵지 않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꾸준히 유튜브에 이제 강의를 드리는 게 이제 6년이 넘었는데 제 강의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요, 리스크 다 파악할 줄 압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유튜버도 아닙니다. 유튜버도 아니에요. 워낙에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사례를 많이 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고자 일정한 노하우는 제가 공개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공통 분모 60% 말씀드렸죠? 이 60%는 과감없이 제가 공개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40%는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죠. 왜냐하면 그 40%는 저희 고객에게만, 제 고객에게만 이제 브리핑을 드리고 제 고객에게만 개인적으로 노하우를 전수해 드려야 그분들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제가 노하우를 100% 다 공개를 해버리면 경쟁력이 없죠. 그죠? 네. 그런 경쟁력도 리스크답니다. 사전에 리스크를 파악하는 것도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죠.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요. 그런데 우리는 뻔히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의 리스크,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의 리스크, 자기 자본이 적다면 어떤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느냐. 그죠? 그 다음에 역세권에 있는 호텔을 살 때는 어떤 리스크가 있느냐. 그죠? 그리고 이직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원들의 그런 이직률이 높은 직원을 어떻게 컨트롤하게 되면 내가 그 리스크를 줄여서 이직률을 낮게 할 수 있느냐. 그죠? 현재 건물주가 하루에 대실이 한 20개씩 온다는데 어떤 영업 노하우를 가미를 해서 한 5개씩 더 늘릴 수 있느냐.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리스크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리스크도 있겠죠.
불가항력적인 리스크.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한 리스크는 그런 건 리스크도 아니죠. 그죠? 일정한 평균 수익률만 누려도 크게 지장은 없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리스크는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리스크. 타이틀만 적고 판단 안 하겠습니다. 저 건물주가 말이죠. 저 끝방에 누수가 있는데 그 방을 안 보여줍니다. 저한테. 저 끝방에 누수가 있는 거를 중개인도 알고 있는데 저한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둘이 짠 거죠. 네, 둘이 짠 거예요. 저 방은 절대 보여주지 말자. 리모델링이 완료가 됐던, 리모델링이 필요하던. 잔금 치르고 보니까 벽에 균열이 있어요. 네, 그거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물리적인 치유를 하지 않는 한은, 그죠? 방수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방수 이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방수, 그 다음에 어떤 균열, 그 다음에 배관, 그 다음에 보일러, 이런 거는 물리적인 리스크에 딱 닥쳐 보신 분들은 아마 지금 운영하시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뭐 소유자나 우리 임차인 분들은 경험을 했던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 진짜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이거 진짜 엄청난 리스크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거 치유해야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 치유해야 그 방을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어디에다 하소연하냐 이거예요. 물론 일정한 부분이 이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해서 시간도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판결을 받아낼 수는 있는데 그거 굉장히 머리 아픈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리스크. 두 번째는 경제적인 리스크. 경제적인 리스크. 제일 큰 게 뭐죠? 그렇죠. 월 매출. 월 매출이 7,500만 원씩 나온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매출이 5천만 원밖에 안 나와요. 한 4,500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물론 그런 것도 말이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사기로 구속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든 중개인이든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거 구속 사유가 돼요. 사실은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계산법으로 딱 나와 있습니다. 1억을 속였으면은 징역 1년입니다. 보통 변호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만약에 매출을 한 달에 2,500을 속였다. 2,500만 원.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개월이죠? 2억 5천만 원이죠? 네. 그럼 징역 2년 5개월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네. 그래서 이 변호사를 잘 선임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그 현황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서 소송을 걸어서 민사보다는 형사로 벌여야 되겠죠. 네, 막 사기로 그렇게 해서 입증 책임이 되고 입증이 되고 뭔가 잘 풀어진다면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은 회수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인 리스크, 월 매출을 그래서 제가 정확히 잘 확인해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법률적 리스크죠. 네. 법률적 리스크. 이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좀 오래됐습니다. 네, 어떤 이제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지인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받았대요. 네, 그때 당시 한 5억인가 그런 것 같아요. 한 7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매도인이 말이에요. 이중매매를 거예요. 이중매매. 제 고객님하고 계약서를 체결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매매 계약을 또 체결한 거예요. 이중매매란 거예요. 이런 경우 아주 드문 케이스인데 참 이거 진짜 이분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모아놓던 그때 당시 5억인가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계약금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금 일부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계약금 보통 통상 10% 주잖아요. 네, 계약금도 더 많이 달라겠답니다. 중도금도 주고 막 그렇게 해서 거의 5억 가까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전문적인 중개인을 통해서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여러분이 승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권리는 승계하되 의무는 승계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다 해결을 해드리는데 이 문제는 당사자 간에 계약할 때 그런 사태가 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여러분의 이제 금융권, 대출을 받는 금융권에서 좀 많이 도와주죠. 누구 조력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금융권과 연결되어 있는 이제 법무사가 있거든요. 그 법무사가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놓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치권이라든지 두 번은 사채. 이 사채도 근저당에 설정돼 있습니다. 근저당권 뻔히 등기부에 설정돼 있는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압류나 가압류나.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은행에서 서비스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사가 많이 해결을 해드리는데 특히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할 때 말이죠. 이런 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적 하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간에 잔금을 좀 길게 잡았어요. 매도인이 일부러 길게 잡은 중간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경매로. 그래서 그걸 또 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여러분의 입장에서 다 계획을 갖고 있죠. 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이 다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걸 물론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계획이 다 틀어진다는 겁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게 이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하자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호 보완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리스크도 여러분께서 사전에 파악해야지 이게 사후에 리스크를 파악하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더 많이 봐야 되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도장만 안 찍으면 될 일을 도장을 찍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여러분께서 그 리스크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부동산 시장이 말이죠. 치밀하면서 리스크가 아주 도사리는 시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리스크를 반드시 파악해라. 사전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 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 좀 많이 길었죠, 여러분?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또 5가지 키워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